자, 마치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이건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만 보시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상반기 손익결산 보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 갈게요. 자, 우선 이제 대표님들이 알아야 될 결산 체크 사항이 있는데 항상 말씀드리는데 결산은 두 가지 결산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결세, 세금을 줄이는 결산이 있고 이익을 늘리는 결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 가셔서 기본적으로 절세 결산이냐, 이익 결산이냐,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주시고, 이게 잘 안 그려지네. 잘 그려지는 게, 그림이 없네요. 예, 그냥 뭐, 좀, 이 PDF는 잘 안 그려지더라고. 자, 기본적으로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거예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세액 공제 감면을 받는데, 이런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대표님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고 얘기해 주셔야 될 게,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요거 이제 확인해 주시고, 120억 원, 80억 원, 50억 원, 큰 식당은 15억 원인가 10억 원 그래요. 자,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 중에 수도권이 아닌 곳에 계신 분들은 저기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율이 달라요. 수도권은 소기업 기준 20%, 제조업은, 도소매업은 10%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소기업 기준 30%, 그 다음에 아마 도소매가 15%인가 이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기업. 중기업은 여기 이 기준인 거예요. 매출이 요거 요 밑으로 내릴 수 있네. 요 매출이 120억, 80억, 50억이 초과되면 이제 중기업이 되죠. 그렇죠? 이 중기업이 되면 중기업이 되면 수도권은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없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비율이 많이 줄어들죠. 10%, 5%뭐 이런 형태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한데 어쨌든 고용과 관련해 가지고 요 통합고용 증대. 그러니까 예전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근데 이거를 2023년 결산부터 합쳐버렸어요. 그래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요 부분 체크하시라고 해주시고, 어, 이거는 여러분들 꼭 말씀해 주세요. 요거. 요거는 왜 중요하냐면, 간과하는 세무사 사무실이 많아요. 그래서 그 기업에 혹시라도 여직원을 채용을 했는데 이분이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 하면, 예,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 하면 이분은 다시 이제 채용이 됐다 그러면 이분이 그 납입하는 사회보험료에 회사에서 납부하는 금액 100%를 공제를 해주잖아요. 금액이 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육아휴직 복귀자가 있으시면 세액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하시라고 말씀해 주시고, 제조업체에서 기계를 샀다. 그러면 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당연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체크하고, 연구인력개발비는 요 서류가 중요해요. 제가 최근에 이제 대표님들 만나다 보면 연구소를 이제 뭐 좀 어떨까 귀찮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세금 추징된다 이런 소리들이 들리니까 연구인력 개발세 공제를 안 받거나 조금 좀 깐깐하게 이제 연구인력 연구 전담부서 운영하는 이런 대표님들이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거죠. 긍정적인 거죠.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 대표님들이 꼭 체크해 주셔야 될 게 이거예요. 가지급금 가수금. 이거 꼭 체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왜 가지급금 가수금을 체크를 해야 되냐면 잠깐만요. 음, 왜 가지급금 가수금을 체크를 해야 되냐면 이게 기장 업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바로 지표예요. 그래서 음, 이게 이제 대표님이 가져다 쓰지 않았고 대표님 돈을 안 넣더라도
이 결산 전에는 가지급금 가수금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그게 규모가 있거든요. 규모. 어느 정도 규모 이제 적정 수준. 그냥 세무사 사무실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지급금 가수금 원장 좀 주세요. 그러면 아직 정리가 덜 됐어요. 그리고 이런 거는 아직 뭐 증빙이 안 들어와서 가지급금 가수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그 해당 기업의 그 실무자나 대표님이 생각하기에도 가지급금 가수금 규모가 크다고 하면 반드시 뭘 알아봐야 되냐면 증빙 서류가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증빙 서류가 삭제 증빙 서류가 글씨가 참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네요. 증빙 서류가 증빙 서류가 서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큰 큰 금액일수록 증빙 서류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확인을 꼭 하시라 그러시고, 매출 채권은 이거는 이제 수금이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반기에 현찰로 돈을 써야 될 일들을 만드는 거예요. 하반기에 현찰로.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익이 좀 많이 났어요. 이익이 좀 나면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을 하든 아니면 대표님한테 뭐 임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을 하든 현찰을 좀 갖고 있으면 좀 유리한 거죠. 물론 이제 장부상으로만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 대부분 절세 결산에 대해서 가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렇죠? 절세 결산이 많으니까 세액 공제 감면을 체크를 꼭 하시라 그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을 덜 내려고 하면 이익이 줄어야 되죠. 이익이 줄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재고자산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고자산이 많이 남으면 안 되죠. 기말 재고가 적을수록 이익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임원 보수 상여금을 뭐 책정을 한다 그러면 이 부분은 여러분들 정관에 정해진 보수 규정과 상여금 규정을 정확하게 체크하시라고 알려주세요. 특히 상여금. 그다음에 이제 각종 증빙 서류와 예, 각종 증빙 서류 음, 따라 왜 이래? 각종 증빙 서류 이 내용 확인하고 경조사 비용 그다음에 접대비가 이제 한도에 맞게 쓰여 있고 쉴 데 없는 접대비 내역 그러니까 영수증이 없는 내역들 한번 체크하시라 그러시고 기부하시는 분들 꽤 있으시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기부금이 제대로 공제를 받고 있는지 체크하시라고 그러시면 됩니다. 특히 이 기부 중에 여러분들 그 물품 기부 있죠. 물품 기부. 가장 많은 물품 기부를 하는 게 그 식품 업체들이에요. 식품 도소매하는데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오뚜기 뭐 식품 이렇게 납품하는 대리점들 있죠. 거기 제법 매출이 꽤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지역을 선정해서 그 지역 내에는 오뚜기 대리점이 하나밖에 없어요. 오뚜기 대리점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냥 먹고 살 만한 사업을 영위해요. 먹고 살 만한 사업을 영위하는데 식품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유통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통기간이 있기 때문에 유통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게 이제 폐기 처분돼야 되는 어떤 자산들을 이제 이렇게 기부를 하죠. 기부를 하면 그 금액만큼 기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오뚜기는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 본사에서 다 기부하는 행위로 가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회사들 중에 식품 회사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품이 어느 정도 되어서 납품하기가 곤란한 제품들은 주변에 뭐 어떤 뭐 노인분들한테 노인원이나 뭐 이렇게 저기 뭐 그 고아원 이런 데 기부하거나 이런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 다 기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역으로 이익이 나야 돼. 예를 들면 이자 비용이 부담스러운 기업이라든가
뭐 수주를 받아야 되는 기업이라든가 신용 등급을 고려해야 되는 기업 이런 데는 이익이 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는 이익을 낸다는 것 자체가 그냥 뭐 억지로 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결국은 이것도 재고를 늘리는 거죠. 그렇죠? 기말 재고를 늘려서 이익을 뭐 부풀리거나 아니면 뭐 흔한 말로 분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뭐 적당 수준에서 할 수 있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익을 내야 된다 그러면 감가상각을 안 하면 돼요. 자, 외감은 감가상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적용되는 우리가 이제 주로 만나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이익을 내야 된다 그러면 감가상각을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이런 거 안 받으시면 돼요. 감가상각을 안 하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뭐 이럴 수도 있어요. 비품은 자산이에요. 비품은 자산이고 소모품은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 여기 이제 여러분들 마우스 있죠. 이 마우스가 뭐 5만 원이야. 예를 들면 이건 일단 다 소모품이거든요. 그런데 뭐 이게 이제 뭉퉁뭉퉁 그려가지고 많으면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소모품이 뭐 한 5천만 원어치 썼다. 그러면 한 2, 3천 정도를 뭐 비품으로 잡아서 이익을 늘릴 수도 있어요. 뭐 그런 방법을 쓰는 결산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하다 이익을 내다 방법이 없을 때는 그런 방법을 쓸 수도 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재고자산 조정 이런 게 있다. 자, 정리하자면 지금 요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가운데 원에 있는 세액공제와 감면 그리고 이제 가수금 가지급금은 대표님이 적어도 10일, 12월 달은 꼭 검토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검토한 내용을 대표님들한테 한 장짜리라도 보고서로 이렇게 주시면 좋다. 그리고 대표님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좀 절세 결산을 해야 돼. 그러면 여기 절세 결산에 쓰여 있는 내용들을 대표님하고 상의하면서 맞춰보시고 이익 결산을 내야 된다면 이 이익 결산 부분에 있는 사각형에 있는 내용들을 대표님하고 이야기를 나누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장.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조금 이제 고급지게 엑셀로 손익계산서를 한번 만들어서 이 각 기업마다 주요 그 매출과 주요 뭐 원가까지 하시면 좋지만 여러분들 이, 이 원가까지 하면 좋지만 잘 안 나와요. 글씨가 저번에 잘 쓰였는데 그렇죠? 이 원가도 구체적으로 보면 좋지만 뭐 원가는 이런 형태로 적어지고 판매 관리비는 어,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에서 많이 그 비중을 차지하는 게 당연히 인건비, 그렇죠? 인건비랑 그다음에 지급 수수료, 접대비, 뭐 임차료, 임차비, 감가상각비, 연구개발비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비중을 좀 한번 이렇게 나열을 해서 이렇게 엑셀 표를 만드시면 3개년치를 비교해 주세요. 2022년도, 2023년도, 이게 펜을 약하게 잡으니까 쓰여지네. 그 다음에 상반기, 그리고 이제 요 상반기에서 요거는 예측하는 거예요. 예측. 자, 예, 예, 예측하는 겁니다. 참 어렵다. 여기는 이제 예측을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상반기면 일단 곱하기 2 하면 되죠. 곱하기 2 하면 되는데, 대표님하고 얘기를 해보시면서 예측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어떤 기업들은 상반기에는 매출이 없다가 하반기에 늘어나는 기업들도 있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A란 기업을 뭐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리해 왔다고 하면 그게 예측이 되겠죠. 예측이 되겠죠. 그런데 이번 올해 처음 만난 기업이다. 그러면은 대표님하고 상의해서 현재 매출이 17억인데 마감을 하면 2024년 12월 30일까지 하면 어느 정도 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 보고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와요? 매출 성장률이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이 매출의 이제 비중이에요. 이 회사는 제품 매출이 100%인데 이제 기타 매출이 있는 데들이 있어요. 임대 매출이 발생하는 데도 있고 또 혹은 이제 도소매를 겸하고 있으면 제품 매출이 70%, 상품 매출이 뭐 90, 25%, 임대 매출 뭐 임대 수익이 뭐 5%뭐 이런 형태로도 나눠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이 주력이 비중을 얘기해 주시고 원가는 중요해요. 사실은 이제 원가는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그 세상 쉬운 법인 영어 프로세스가 이제 한 6, 7강 정도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6, 7강 지금 아마 17강인가 19강까지 올라가 있죠. 17강인가 올라가 있으니까 아마 25강에서 26강 정도면 마무리가 되는데 그 강의가 마무리되고 나면 제가 이제 그 흑자 경영 회계 컨설팅을 그거를 이제 올려드릴 거예요. 그거는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은 무료로 올려드릴 거예요. 예전에 80만 원씩 받고 한 거잖아. 근데 이제 그 내용에 이제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하고 경영회계에 관해서 이제 직접 대표님들하고 얘기하는 경영회계에 관해서. 이제 이 손익계산서 이런 걸 보는 것도 사실은 경영회계, 관리회계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근데 원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중소기업에서 그렇지 대기업에서 만약에 이렇게 원가를 7% 정도 줄였다 그러면 이거 논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7% 원가 절감한다는 건 대박인 거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보면 이렇잖아요. 원가는 7% 줄었는데 왜 이제 역으로 판매 관리비가 한 6% 정도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영업이익 변동은 여기 보시면 이제 작년에는 외려 9.6%였는데 올해는 이제 8.4%밖에 안 되네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체크를 해 주실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손익계산서를 엑셀로 만들어서 요거는 멤버십 여러분들 제가 지금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분석하는 엑셀 툴을 만들고 있으니까 만들어지면 우리 제안서 공유할 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뭐 우리 여러분들 멤버십 여러분들 만드실 수 있죠? 뭐 요거 갖다 쓰시면 되는 거니까 갖다 붙여 쓰기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 자료 받으실 때 좀 편안하게 일하시려면 세무사 사무실에서 엑셀로 받으세요. 세무사 사무실에서 자료 엑셀로 잘 안 줍니다. PDF로 주는데 업체 요청을 하세요. 엑셀로 받아서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엑셀로 줍니다. 왜? 세무사 사무실의 더전 프로그램은 엑셀이 더 편합니다. PDF보다. 엑셀로 받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여주시고 다음 장.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차트를 좀 잘 쓰셨으면 좋겠는데 이거 엑셀로 만든 차트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출액과 원가 그리고 영업이익에 대해서 비교를 해 주십시오. 2022, 23, 24. 2022년도는 제가 그냥 뭐 두리뭉실하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원가율, 판관 비율,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 요게 중요해요. 요게 진짜 중요해요. 자, 이 회사 볼게요. 매출이 25억이고 원가가 20억이고 올해는 이제 작년에는 2023년도는 매출이 30억이고 원가가 23억이고 올해는 매출이 35억이고 원가가 24억이고 그리고 이익은 1억 8천, 2억 8천, 2억 9천 이렇게 조금이나마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자, 원가율은 낮아지고 있다. 80% 음, 자, 동그라미로 할까요? 80% 동그라미 잘 안 되네요. 직사각형으로 80%, 76%, 70% 이렇게 낮아지고 있다.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 멤버십량 뭘 봐야 되냐면 그러면 원가가 무엇으로 이게 낮아지는가를 보는 눈을 키우면 되겠죠. 지금 당장 어려우시면 그 흑자 경영할 때 요 내용들 얘기할 거니까 그때 이해되시면 되고 요거는 그래프를 만드는 법을 한번 좀 이렇게 엑셀에서 그래프 만드시는 건 차트 그래프 만드시는 건 하실 수 있죠. 그렇게 만들어서 보여주세요. 그리고 판관 비율이 이게 문제예요. 이 회사는 이게 문제인데 보세요. 15%, 13%였는데 21%다. 이게 왜 문제냐면요. 중소기업에서 판관비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중소기업의 판관비는 대체적으로 고정비 성격이 강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들어가는 돈. 쉽게 얘기하면 이 회사의 여러분들 이제 판관비 중에 그 회사의 영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판관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도소매업인데 인터넷을 통해서 영업을 하는 쇼핑몰 같은 데는 광고 선전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죠. 작년에 광고 선전비 4억을 써서 매출이 뭐 100억이었어요. 그러면 4억을 써서 100억이면 올해는 8억을 썼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매출이 200억이 나와야 광고 선전비 효율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8억을 썼는데 매출이 120억이야. 그러면 광고 선전비 집행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비용 쓰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제조업은 원가 쪽에 의미가 있죠. 그래서 제조 원가를 자세히 보는 게 사실은 좋은 컨설팅을 할 수 있고, 도소매업은 원가가 없잖아요. 상품 매출의 원가는 그냥 매입 단가가 원가인 거예요. 결국은 판관비거든요. 그런데 제조업에도 제조를 해서 자기네가 파는 회사들도 있잖아. 그런데 이거를 직접적으로 소비자한테 팔아요. 예를 들면 이제 쿠팡, 네이버 이런 데 물건 올려놓아서 팔아요. 그러면 이런 데도 뭐가 중요하냐면 광고 선전비, 이게 무슨 뜻이냐? 마케팅 비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지급 수수료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장에서 볼까요? 다시 앞장 한번 가볼까요? 여기 보시면 지급 수수료를 써놓은 이유가 보세요. 4천만 원, 4,700만 원, 9,500만 원 이렇게 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늘었을 때 효율을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볼 수 있으면 이제 훌륭한 거죠.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이. 여하간.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이런 걸 알 수 있죠, 이제. 원가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판관비가 늘어남으로써 영업이익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회사는 내년은 어떨 것이냐 이거예요. 내년은. 내년은. 어떻게 예산 수립을 하고 사업 계획을 가져갈 것이냐. 판관비 줄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뭐냐면 비용의 하방 경직성이라고 해요. 비용의 하방 경직성은 뭐냐면 내가 비용을 많이 쓰는 만큼 매출이 같이 따라 올라가는 확률이 있어요. 예를 들면 경기가 좋아져가지고 야 지금 뭐 기계 이런 거를 막 사들였어요. 코로나로 말씀드리면 어떤 마스크 만드는 업체에서 계속해가지고 마스크 주문이 들어와서 기계를 하나 더 샀어요. 그랬더니 기계 하나 산 만큼의 매출이 계속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팔리고 해서 막 좋았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사라지면서 매출이 급감하게 되거든요. 매출이 급감하면 비용도 같이 급감하느냐? 그렇지 않고 비용은 이 고정 비용 성격이 있는 것들이 비용 급감하지 않거든요. 어느 선이 있잖아요. 전기세 들어가는 거, 뭐 임차료 들어가는 거 이런 게 기본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은 급격하게 줄 수 있지만 비용은 급격하게 안 줄어요. 그것을 비용의 하방 경직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계를 사고 어떤 비용 투자, 고정 비용 투자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게 이 원가율, 판관 비율, 영업이익 이런 것들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이제 써주시면 돼요. 내용을. 그래서 이 내용까지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좀 시간상 좀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분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판관비 분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것도 저기 엑셀 차트로 만든 거거든요. 엑셀 차트로 만든 거니까 기본적으로 그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요 정도에 있을 거예요, 다. 인건비, 지급수수료, 뭐 임차비 이렇게 해서 비율로 보시면 이제 비교해 보면 되겠죠. 인건비 비중이 대부분 중소기업은 뭐 원가의 상당수가 인건비예요. 그래서 인건비 비중, 지급수수료 비중. 그러면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비용의 변동폭이 큰 것부터 일단 보고 사유를 파악해라. 인건비는 줄었네요. 그렇죠? 40에서 33% 줄었어요. 그럼 왜 줄었을까? 그렇죠? 왜 인건비는 줄었는데 보세요. 인건비는 줄었는데 그럼 왜 판관비는 늘었냐? 그럼 여기 보면 임차 관리비가 5.4%였던 게 갑자기 17.8%나 됐어요. 이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렇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다른 것들은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이런 사유들을 판단을 하고 대표님하고 사유를 파악하고 향후에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이 비용 사용 내역이 이 추세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뭐를 예측할 수 있냐면
회사의 이익을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럼 회사의 이익에서 방해가 되는 요소들. 예를 들면 지금 임차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자, 예를 들면 2023년은 임차 관리비 해가지고 건물과 관련된 비용이 1,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5천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내가 이 제조 공장을 임대해서 쓰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 사서 운영을 하는 게 회사 이익이 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뭐로 할 수 있어요? 임차료를 내는 것보다 이자가 저렴하다고 판단이 되면 어때요? 대출을 받아 사는 게 유리할 수도 있죠. 왜? 또 여기에는 대출을 받아 샀을 때는 내 자산이 됨으로써 자산이 증가하고, 물론 부채도 증가하겠지만, 그런데 부동산 증가 속도가 빠르다고 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자산 증가가 되잖아요. 그렇죠? 자산 증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이제 부수적인 효과도 누릴 수 있고.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분석을 해 주실 때는 다시 앞으로 갈게요. 매출액, 원가, 그다음 영업이익을 이렇게 그래프로 차트로 보여주시고 원가율, 판관비율, 영업이익을 차트로 보시고 내용을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분석해 보시고 이게 분석이 안 되면 여러분들 이제 제가 동영상에 한번 올려놓은 것 같은데 확인해 보고 제가 기업체 컨설팅 한 게 있어요. 손익계산서 재무생투표. 그게 아마 동영상 있을 거예요. 그 동영상을 멤버십 여러분들 공유해 드릴 테니까 참조하시면 되고, 만약에 동영상이 없으면 제가 그 분석 동영상을 한번 올릴게요. 올려서 여러분들 어떻게 재무상태표를 분석해서 어떻게 보고서를 쓰고 손익계산서를 분석해서 어떻게 보고서를 쓰는지 알려드릴게요. 요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요 차트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판매 관리비 차트. 자, 조금 더 열심히 하신다고 하면,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하신다고 하면, 똑같은 차트를 원가 차트도 이렇게 만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원가 차트도 만들어서 쓰시면 좋아요. 자, 판관비 분석에 제가 임원급여가 1.2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상승했습니다라고 썼죠. 그래서 월 500만 원이 증가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월 500만 원이 증가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대표님 입장에서는 소득세가 좀 늘었겠죠. 소득세가 늘고 또 뭐가 늘었을까요? 건강보험료가 늘었죠. 그러면 이 500만 원을 지금 당장 대표님이 가져갈 필요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고민을 해보시고 월급을 500만 원 중에 300만 원만 늘리고 200만 원을 단기납 종신 5년짜리든 7년짜리든 이렇게 적립형 상품에 가입하거나 경영인 정기보험을 가입하면 어떤 게 이익이 될까도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그래서 일부러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님들이 급여가 늘어난 만큼에 대해서 그거를 재투자할 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급여가 늘어서 재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소득세를 내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재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세요? 그렇죠? 그런데 급여를 그냥 500만 원 늘릴 거를 300만 원만 늘리고 200만 원을 법인에서 어떤 금융상품을 가입을 한다. 뭐 경영인 정기보험을 가입을 하든 단기납종수를 가입을 하든 그러면 즉시 200만 원 가입한 만큼에 대해서는 뭘 안 내냐면 소득세랑 건강보험료를 안 내요. 물론 여기서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요. 200만 원만큼 법인세를 더 내잖아요. 당연히 200만 원만큼 법인세는 더 내죠. 그러면 법인세를 더 내는 게 불리한지 유리한지,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내는 게 불리한지 유리한지. 물론 이것도 있어요. 나중에 그 돈을 찾아갈 때 세금도 있죠. 그런데 세금이 계속해서 이연되는 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돈이란 건 지금 내 손에 있는 돈이 정말 중요하다. 지금 내 손에 즉시 있는 돈이 가장 비싼 돈이다. 지금 내 손에 100원이 있어요. 10년 뒤에 100원이 있어요. 10년 뒤에 100원보다는 지금 내 손에 있는 100원이 훨씬 비싼 100원이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판관비 분석하셔서 여기 뭐 임차 관리비가 이렇게 늘었습니다. 내가 분석이 안 되면 이렇게만 써주세요. 그냥 사실을 나열해주고 대표님한테 그냥 전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차선이야, 차선. 최선은 아니더라도. 왜 차선이냐면 대표님들은 이런 어떤 나열된 사실, 이렇게 변화된 사실도 보고받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께서 이
주요 변화된 사실만을 전달해주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표님의 질의. 그래? 이거 나 몰랐네? 그럼 개선점이 뭐가 있을까? 그랬을 때 대표님 그러면 비용 분석을 제가 조금 더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뭐 어느 정도 언제부터 그러셨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이런 얘기를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대표님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뭐라고 해요? 거리? 이야기 소재? 뭐 이런 걸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석이 조금 어렵다고 하면 큰 변동이 있는 사실을 기재해서 대표님들한테 전해주셔도 대표님들은 좋아하신다. 일종의 그냥 사실을 보고하시는 거예요. 사실 보고서. 그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자, 다음 장. 그 다음에 이제 세금, 절세 전략. 이건 뭐 우리 멤버십 여러분, 저랑 오래 한 분들은 뭐 자주 봤을 텐데, 요 삼모서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응? 제가 항상 말씀드린 삼모서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득 조정 금액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거를 이제 파란색으로 할게요. 요 소득 조정 금액인데, 요 소득 조정 금액이 요 파란색의 내용을 우리가 세무 조정이라 그러거든요. 세무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이거는 세무사들이 하는 거예요. 세무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입금산입, 송금산입을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이 읽어 주실 수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저랑 멤버십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읽어 주실 수는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접대비 한도 초과, 뭐 업무용 승용차, 뭐 사적 사용 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대표님들한테 그런 부분을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쓸데없이 입금 산입되고 쓸데없이 송금 산입되, 송금 산입되는 건 좋은 거니까 송금 불산입되는 이런 내용들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해줄 수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 어느 정도 세금에 대해서 좀 지식을 갖고 계시고 세무조정계산서를 읽을 줄 아시는 분들한테는 뭐 효과적이지만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 중에 저건 내가 모르겠다 그러면 저 부분은 사실상 세무사 사무실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그 멤버십 여러분들이 손대기는 쉽지 않습니다. 손대기는 쉽지 않지만 제가 예전에 그 세무조정 계산서 강의를 할 때 혹시 들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좀 기억을 쫓아가 주시고 나중에 이 세무조정 계산서 강의는 좀 한 번 더 하긴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하긴 한데 그때 얘기하시죠. 뭐 비용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예. 그래서 이 소득 조정 금액 관련 내용은 혹시라도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게 좀 내용이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거래처를 가셨는데 이 소득 조정 입금산입 금액이 턱도 없이 많아. 너무 많아. 그래서 혹시라도 세무조정 계산서를 보시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이렇게 사진 찍거나 캡처해서 보내주시고 저랑 이렇게 저한테 문의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어요. 뭐 이거 그렇게 시간 오래 걸리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이 사무소식을 읽을 줄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꼭 체크하셔야 될 게 요거예요. 요 세액공제 감면 요거랑 여기 요 금액들이 어떤 금액이냐. 요 금액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그 다음에 이제 고용증대, 통합고용증대로 바뀌었어요, 이제. 통합투자, 성과공유기업은 제가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연구인력 개발,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지금 여기에, 요 이제 밑줄, 강조, 반영이 잘 되어 있느냐, 이게 반영이 되어 있느냐를 좀 보시면 됩니다. 반영이 되는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실거래일. 잠깐만요. 지우개가 없어졌어요. 하여튼 요거를 삭제하고 강조가
지우개가 없어졌네. 난해합니다. 하여튼 요 여기랑 여기 요거 여기가 이제 노란색이 이제 연구 인력 개발비, 요 까맣게 지워진 여기 삭제. 음. 여기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요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들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제외 감면세액 이런 부분들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절세 검토해야 될 내용들은 이렇게 딱 요약된 요거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고용인원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경력 단절, 그 다음에 이제 육아휴직 하시고, 연구인력 개발비, 성과공유 중소기업은 이거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 잘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얘기해도. 이런 부분 해보시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들 중간 연합세 연합 체크해 주셔야 돼요. 이거를 색깔을 바꿀게요. 빨간색으로. 좀 보라색. 음. 여기 중간연합세액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없는 기업이 정말 간혹 있어요. 정말 간혹 있어요. 그래서 중간연합세액에서 작년에 법인세 얼마 내셨습니까? 5천만 원 냈어. 그러면 중간연합세액이 2,500 있어야 된다는 거고. 원천납부세액 보세요. 여기 지금 원천납부세액이 1,200만 원이나 되거든요. 이렇게 큰 기업은 드물어요. 중소기업 대부분 만 원 이하예요. 그런데 적금을 들었어요. 예를 들면 중소기업이 적금을 3년짜리를 들어서 만기가 돼서 적금이 들어오면 이자 소득이 발생이 되죠. 그러면 그 이자 소득에 대한 이자 소득세를 납부한 금액이 뭐 100만 원, 200만 원 되는 기업들이 간혹 있어요. 그거 다 기납입한 법인세인 거예요. 기납입한. 그래서 그거를 기납부세액을 빼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연합세액이랑 원천납부세액, 요 보라색 내용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요 내용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세금이 많이 1,000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아니, 뭐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되면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요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절세 전략은 여러분들 이 소득 조정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드릴 만한 것이 별로 없다. 그런데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을 내가 좀 대표님하고 얘기하고 싶은데 좀 어렵다. 그러면 그 화면, 요 사무소식 화면하고 입금산입, 송금산입 서식이 7호 서식인가 그래요. 7호 서식에 입금산입 내용이 세부 내용이 나와요. 예를 들면 접대비 한도 초과, 뭐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해서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뭐랄까 저기 또 자주 나오는 게 뭐 업무용 승용차. 그러니까 그런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쓸데없는 것들 써 있는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게 뭐지? 이런 것들이 좀 이거 읽어내기가 어려우실 경우에는 이렇게 사진 찍어서 아니면 이렇게 스캔하셔가지고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고 전화 주시면 제가 보고 이건 무슨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입니다. 정도는 한 5분, 10분 설명드리면 돼요. 그런 건 해드릴 테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설명 안 드렸네. 만약에 여러분들 만약에 작년, 재작년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손실이 났어요. 그러면 그 손실은 2월 결손금에서 뺍니다. 그것도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장. 자, 이게 마지막 장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경영인 정기보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막 팔지 말고, 뭐 막 팔아서 잘 팔리면 그게 최고야. 그런데 지금 클로징 하거나 접근하실 때 항상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클로징이라는 거는 다양한 제안, 다양한 프로포즈를 하고 나서 그 프로포즈 중에 대표님 니즈에 적절한 것이 있어서 계약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많은 분들이 경영인 정기보험 판매 중에 뭐 비용 처리와 나중에 목돈으로 해서 뭐 퇴직금 이런 플랜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가 죽는다 이거 얘기하는 거 싫어하니까 상속세 재원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만나는 대표님이 너무 지나니까 퇴직금 확보를 위해서 뭐 10억 원 정도를 뭐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대표님 퇴직금은 뭐 세금 빼고 한 8억 원 정도가 실수령됩니다. 모으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판매하는 정기보험을 가입하시는 방법이 있고, 퇴직연금에 가입하시는 방법이 있고, 그냥 돈을 모으세요. 정기적금하는, 사용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정기보험은 비용을 인정할 수 있죠. 보장이 확보가 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유동성이 낮죠. 그렇죠? 거의 없죠. 사실은. 퇴직연금도 비용이 인정이 되죠. 근데 얘는 보장이 없죠. 그렇죠? 유동성 없죠. 사실 퇴직연금은 이 수익률도 뭐 지금 현재 1.5%에서 2%밖에 안 되잖아요. 결국은 퇴직연금보다는 무조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퇴직연금보다는 일단 얘가 윈이야, 얘가. 응? 얘가 윈이야. 응? 퇴직연금보다는 얘가 윈이야. 응? 그런데 대표님들이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경영인 정기보험은 어쨌든 원금은 안 나오죠. 100만 원 넣었는데 100만 원이나 뭐 102만 원, 110만 원 주질 않죠. 99만 원을 주든 98만 원 좀 빠지잖아. 그런데 그 얘기를 우리는 이제 법인 이게 비용에서 처리했다고 하잖아. 그렇죠? 정기 적금은 든다. 예를 들면 내가 10억 원을 가입하는데 1년에 예를 한 달에 1,000만 원씩 넣겠다. 이렇게 할 때 7년 기준으로. 그럼 비용은 안 되죠. 보장도 없죠. 근데 이거 정기 적금의 큰 장점이 이게 유동성이에요. 그러면 우리 대표님들하고 여러분들 얘기하실 때 있잖아요. 대표님들이 돈에 대한 생각이 어떤 거냐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현금의 흐름. 그런데 현금이 흘러서는 안 되는 돈이 있어요. 흘러서는 안 되는 돈. 그게 무슨 돈이냐면요. 부자가 되는 돈. 그게 목돈이 돼야 되는 돈들이에요. 근데 그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중소기업이 10개를 만들고 20개를 만든 이 중소기업 중에 부자가 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거 설득하는 게 정말 어렵죠. 그렇죠? 정말 어렵죠. 예를 들면 A란 대표님은 1년에 당기 순이익을 3억을 내요. 3억을 내서 그중에 1억은 항상 현금성 자산으로 적립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어떤 사장님은 이 3억을 계속해서 사업에 재투자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익 창출을 하려고 해요. 그럼 누가 과연 더 나은 사업을 할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게 정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는 3억 원을 투자하는 분이 훨씬 더 나은 사업을 할 확률이 회계적으로는 높아요. 왜냐하면 어, 자산 이익을 재투자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익 창출을 위한 노력을 더 하는 거잖아요. 3억 원어치 하는 거고 아까 3억 원 중에 101억 원은 적금한다고 하면 2억 원만 투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중소기업은 얘기가 좀 다른 게 뭐냐면 중소기업은 경영이 어려워졌을 때,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을 때, 은행에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어떤 확률이 대기업에 비해서 엄청나게 떨어지기 때문에 스스로 현금 조달 능력이 없으면 이 원가에도 이런 게 있거든요. 기회 비용을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기회 비용을 놓칠 확률이 높아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원재료가 지금 한 5억 원어치가 있어요. 이건 썩지 않는 거라고 가정을 합시다. 5억 원이 있는데 이거를 현찰로 주고 사면 너 4억 원에 줄게. 그러면 1억 원이 무조건 남는 장사가 되는데 중요한 건 중소기업 대표님이 현재 4억 원이 없어. 그래서 은행에 가서 4억 원을 빌려고 그랬더니 빌려주질 않는데 그러면 그 1억 원에 대한 이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날리는 거죠. 그런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돈 좀 빌려줘봐 해서 사버린단 말이죠. 결국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중소기업은 적정 수준의 재투자를 하고, 투자를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적정 수준의 재투자를 하고, 항상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돈은 현찰은 모아둘 어떤 그 재무 관리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정기적금은 정말 쓸데없는 돈이다. 왜? 정기적금은 모으는 개념이 아니다. 이거는 지워버릴게요. 이 정기적금은 이건 모으는 개념이 아니다.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그냥 현재의 가까운 1년 이내에 써야 되는 돈에 대한 어떤 그 입출금 통장 개념으로만 이해돼야 된다. 결국은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건 뭐 설명하기 나름이시니까 여러분들 이 정기보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자, 정기보험의 효과는 그렇잖아요. 퇴직금 효과가 있죠. 있긴 있는 거야. 왜? 100만 원 넣는데 99만 원 받지만 99만 원이 적립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부수적으로 비상장 주식 가치가 하락하죠. 왜? 비용을 떠니까. 노후자금 쓸 수 있죠. 상속세 지원도 되잖아요. 그렇죠? 컨틴전시, 우발적인,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상하장이 죽었어. CEO 유고시에 상속 주식 감자대금, 기업 운용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죠. 왜? 보험금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니까. 자금 유동성. 경영 정기보험은 적금 담보, 저기 뭐야, 담보 대출.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약관 대출 개념. 이런 개념으로. 중도 인출. 이게 되는 상품도 있고 안 되는 상품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정기보험 유동성 엄청 나죠. 그래서 이 유동성 부분에서 정기보험은 그렇게 점수가 높진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기보험은 퇴직금 효과도 가지고 있고 우발적인 상황에 대응할 수도 있고 일정 부분이나마 자금 유동성도 가져올 수 있다. 퇴직연금은 퇴직금 효과밖에 없죠. 그렇죠? 퇴직연금. 적금은 적금 담보 대출을 할 수도 있고 퇴직금 효과도 있긴 해요. 그렇죠? 그러면 요 세 가지 효과를 고려해 본다면 정기보험이 사실상 유리한 상황에 있는 건 아니냐. 그렇죠? 적립금액 예를 들면 7년에 4억 원, 이거는 이제 그 보험료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그다음에 정기보험은 연금 전환을 할 수 있고, 상속 주식 감자에서 사망보험금이 10억 원이면 감자대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런 개념이고. 그다음에 접근을 잘 하셔야 돼요. 보험료가 500만 원이야. 그럼 비용 효과가 105만 원이야. 20% 잡읍시다. 20%. 그럼 100만 원이야. 보장 금액이 6억 원이야. 7년, 7년에 원금 납입은 4억 2천을 하고, 절세는 8,800만 원 정도 돼요. 그럼 실질 납입 금액은 3억 3천인 거예요. 이게 텍스 이펙트라는 거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 주시면 되냐면, 이게 글씨가 잘 써져야 되는데, 자, 10억을, 참 어렵습니다. 자, 동그라미 10억을, 억을, 10억을, 어려워. 자, 이거 좀 잘 써지는 거 없나? 음, 안 되는군요. 10억을, 10억을 빌렸어. 은행에서. 그리고 이자가 예를 들면 5%라고 할게요. 5%, 자, 10억을 빌렸고 5%야, 이자가. 그러면 이자 비용이 5천만 원이잖아요. 그쵸? 1년에 5천만 원이잖아. 맞아요? 5천만 원인데 여기에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자 비용이 5천만 원이 나가는 만큼에 대해서 비용으로 인정이 돼서 법인세를 덜 내잖아요. 그쵸? 이걸 텍스 이펙트라 그러는 거예요. 실질 이자 비용은 자, 5천만 원이 이자를 내면 5천만 원 중에 20%인 1천만 원은 법인세를 안 내잖아. 텍스 이펙트라는 게 있잖아. 결국은 실질적으로 이 회사는 4%의 금리로 10억을 빌린 거예요. 이게 텍스 이펙트거든요. 이거 이해되셔야 되는데. 이거 이해되셔야 돼요. 똑같은 거예요. 경영의 정기보험도 내가 500만 원을 넣지만 이 중에 20%는 법인세에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400만 원을 넣는 거다. 이거를 잘 인지를 하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텍스 이펙트. 그래서 이거 설명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대표님들한테 경영인 정기보험 보험료가 이 정도입니다고 얘기할 때, 자,
대표님, 현재 대표님 회사에서 10억 대출을 받으셨는데, 이자를 지금 그 손익계산서에 보면 이자 비용이 나오잖아요. 손익계산서에 이자 비용이 나오니까, 이 이자 비용만큼에 대한 법인세율을 적용을 하면, 이만큼은 대표님께서, 이 이자를 내신 만큼, 저기 법인세가 줄어들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걸 이해한단 말이에요, 대표님. 똑같은 개념에서 대표님, 연보험료 6천만 원을 내시지만, 실질적으로 이 금액의 20%인 1,200만 원에 대해서는 법인세에서 저기 돌려받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 정도 금액 부담으로 이 정도를 준비하시는 겁니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베네핏은 뭐 이제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고 당연히 자 이거는 이제 쓰기 편한 거로 자 밑줄 법인세 절감 비상장 주식가치 하락 강제 저축 상속 주식 감자 대금 이런 형태로 잘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회사의 세액 공제 감면 내용을 알려주시고 이익결산 볼 것이냐, 절세결산 볼 것이냐 이거 알려주시고 손익계산서 작성하신 다음에 차트 그려주시고 판관비 분석해 주시고 사무소식 보고 세금 내역들 분석해서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경영정보보험 얘기해 주시고 이 정도 하시면 결산 영업하시는 데는 뭐 거의 다 얘기가 됐다고 보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자, 여러분들 숫자로 하는 경영이 흑자 경영입니다. 대표님들한테 말씀해 주시고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도 숫자 경영을 지원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시면 좋겠고 12월 초쯤에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한번 할까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제 그 우리가 온라인으로 했던 뭐 4시간 했잖아요. CEO를 위한 5가지, CEO가 알아야 될 5가지. 이걸 제가 지금 체계적으로 정리를 구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작업을 못 하고 있고. 그래서 영업할 때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뭐 우리가 강의 목적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이익은 대표님한테 현실적으로 어떤 이익이 됩니다. 이런 형태로 정리를 해가지고 한 8시간 정도, 하루 정도 날짜를 잡아서 강의를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12월 달에 오프라인에서 한번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해 주시고 카톡으로 채팅 질문 아니면 지금 뭐 음소거 해제해 드릴 테니까 질문 있으시면 이게 너무 시끄러우니까 저기 채팅으로 질문해 주시면 질문 없으시면 나가시면 됩니다. 나가시고 다음 주에 제가 다음 주에는 지금 저기 그 개인적인 휴가 계획이 좀 있어요. 제가 좀 뭘 해야 될 작업이 좀 많이 있어서 일주일 내내 제가 제가 우리 홍영 팀장님 계신데 12일 날은 세미나는 하고 나머지는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육 자료 글 쓰는 거 뭐 이런 것 때문에 한 일주일 동안은 좀 드문불출 작업을 좀 할 계획이 있어가지고 다음 주는 제가 세상 쉬운 법인 영어 강의를 못 올려서 이번 주 일요일 날 2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참조 좀 해주세요. 자, 멤버십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자, 녹음을 수고하셨습니다.